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 게임과 그런 스마트폰 이런 것이 이제 왜 빠지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 그 다음에 그것의 문제점 쭉 얘기해 왔고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그러면 도대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바람직한 어떤 대응 방식은 뭘까? 또는 그것에 좀 덜 중독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무엇일까? 이걸 이제 주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서 철학에서 이제 자아,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내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객관화된 자아가 있겠죠. 반대는 아무래도 실제의 자아는 주관적 자아겠죠. 그죠? 객관화된 자아와 주관적 자아. 그 다음, 관념화된 자아가 있고, 그럼 관념화된 반대는 이제 구체적이고, 그죠? 이론화되어 있지 않는. 이건 아무래도 이론화되어 있고, 뭔가 그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유적인 어떤, 실제가 아닌 가상적 어떤 사유적인 어떤 생각에서의 나타나는 관념적 자아죠. 그 다음에가 이제 사실은 가장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환상적인 자아입니다. 환상적인 자아. 우선 이게 이제 어떻게 서로 비슷한 요소가 있고 반대쪽엔 실제적 자아가 있냐면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객관적 자아가 있고 주관적 자아가 있잖아요. 자, 우리 부모들도 내 자식을 내 주관에서 바라보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하나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귀엽다고. 그러니까 내 주관에 의해서 내 관점에서 내 자식을 보면 한없이 자랑스럽죠. 근데 걔가 학교에 가서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뭔가를 경쟁을 하는 모습을 그 객관적인 어떤 순서, 그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거기에 이제 아이가 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내 자식이 뭔가 못나 보이고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주관과 객관이라는 어떤 보편적 잣대에서요, 내가 주관이 되었을 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마냥 행복합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객관화된 사회 속에 내가 서열화돼 갖고 거기에 끼어 있으면요, 나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것도 거기 가서는 좋아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 객관화된 자아는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음식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음식. 진짜 떡볶이라는 그냥 정크푸드가 좋지 못한 그냥 그 고가의 음식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고급 푸아그라라는 그런 어떤 저는 먹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맛 좋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맛이 있다는 그런 음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항상 이게 맛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허기진 배를 잡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판 하고 하굣길에 진짜 친한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하하호 하면서 먹는 그 떡볶이 맛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객관화되어 있는, 즉 우리가 아주 그냥 킹크랩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또는 푸아그라 이런 음식을 내가 그날 약속이 있었는데 저녁 약속이 있는데 아주 점심 때 아주 많은 양의 식사를 모르고 어떻게 해버렸고 또 거기서 먹는 그 음식에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음식은 정말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영화 정말 재밌어 라고 해서 기대를 잔뜩 걸고 갔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우연히 갔는데 그게 내한테 너무나 재밌고 즐거운 영화가 있잖아요. 저는요, 이 영어 단어 중에 이 말은 정말 참 이게 참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해피라는 이 단어하고 해프이라는 말이 어원이 같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과 필요는 아니에요. 행복은
우연이지, 주관적인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지 결코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불행해야 되잖아요. 가장 행복의 기본적인 요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자본의 요소라고 인정한다면, 근데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여행도 보세요. 여행도 객관화된 여행이 있어요. 객관화된 여행.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해진 여행이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패키지 여행인데, 물론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뭐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워낙 경쟁이 심해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여행은 그거는 해피한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스케줄대로 또박또박 다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돌아왔다면 그 여행은 추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언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난 해프닝이 있어야 해피해지죠. 그래서 객관화된 자아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철학사에 보면요, 고대나 중세나 다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부주도, 쉽게 말하면 민중이 만들어낸 주관적 각각의 어떤 삶의 행복이 반영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가가 원하는 객관적인 삶을 국민들한테 강요하는 철학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고 서양은 스토이즘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했는데, 금욕주의는 대부분 이쪽이 객관화된 겁니다. 쾌락주의는 정말 개별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집단주의면 이거는 개인주의죠. 저는 대한민국이 지독한 집단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국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화된 자아보다는 실제적인 자아가 훨씬 더 행복하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념화된 자아입니다. 관념화된 자아. 관념화된 자아는요, 쉽게 말하면 중, 효. 과연 물론 효도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효는 이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쉽게 말하면 효는 쾌락일까요? 불쾌일까요? 사실은 본인한테는 불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대한 건데, 그러나 그렇게 저는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성실근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교직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사회인이 돼가지고 한 40대가 되어서 저한테 이제 같이 저녁 때 술을 한잔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초중고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저를 따로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저보고도 선생님도 날 괴롭혔어요 라고 푸념을 하길래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얘를 기른 거예요. 그리고 애가 공부를 좀 잘하니까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걔한테 장학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범생이라는 이 관념적인, 그죠? 성실근묘라는 관념적인 걸 걔한테 부여를 한 거예요. 걔는 학급에 앉아있을 때도 항상 모든 선생님들한테 내가 성실근묘한 모범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독한 압박 속에서 자기는 살았대요. 그래서 그러한, 즉, 관념화된 자아만 있었지 실제적인 자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갔더니 지도교수가 나를 그냥 방치해요. 방치. 네가 모범생이라는 말도 안 하고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 이유가.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관념화된 자아와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가 있잖아요. 구체적인 내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관념화된 그런 자아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한테 맞지 않은 억지의 옷을 껴입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다 문제가 있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냐, 개인의 삶을 먼저 생각하냐 할 때 행복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더 증진되냐면요, 사회의 질서와 객관화된 쪽으로는 아닙니다. 즉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너무나 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행복지수가 매우 낮은 나라가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두 가지가 이게 실제가 아닌
사회가 강요한 어떤 자아의 모습이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바로 그 게임상에 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 가장 좋지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철학적인 어떤 용어들을 좀 어렵지만은 조금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선 엑스타즈와 응따즈는 뭐냐면 이게 주변에 있는 공간과 나와의 일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유럽에 가면은 아이들 중에 여행객들 중에 도보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영국에 가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다음날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고요. 너 왜 그거밖에 안 가냐 그랬더니 자기 늘 걸어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애가 스페인이었는데 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까지 걸어왔냐 했더니 그렇대요. 몇 개월, 6개월 동안 걸어왔대요. 그게 이제 진정한 어떤 그 걔들이 추구하는 이 엑스타즈에 일치되는 마죠. 일치되는 마. 근데 만약에, 자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만약에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또 택시를 타고 임진각까지 달려가서 임진각에 도달한 사람이 있는 반면 국토순례 대행지라는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제약회사에서 매년 스폰을 해주고 대학생들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부산서 출발해가지고 국토순례 대행진 해가지고 임진각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그 걷는 마지막 강소까지 걸어가는 거 있죠. 이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결국 공간의 그 KTX는 이거예요. 즉 속도는 공간을 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는 내가 만약에 부산서 KTX라는 이 깡통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잠시 후에 3시간 뒤에 내가 내리는 곳이 바로 서울이라면 그 공간과 나는 일치되었던 건 아니죠. 즉, 내가 KTX라는 또는 뭐 비행기를 탔다면 비행기는 더 심하죠? 부산서 타가지고 깡통 속에 잠시 있었는데 좀 있다가 내리니까 서울이더라. 이건 나의 어떤 실제적인 나의 움직임은 전혀 없고, 그죠? 그러나 도보 여행은 실제적인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토순례 대행진에 참여한 많은 대학생들이 물론 중간에 포기한 애들도 있지만 굉장히 웁니다. 포기할 때. 근데 마지막 도착해서 한 행동은 만약에 한 93명 정도가 도착을 마지막까지 완주를 했을 때는 다 껴안고 옵니다. 그건 안 울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아타락시아의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타즈와 응따즈가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간적, 시간적 이 두 요소가 나와 일치되는 이동이라든지, 그죠? 노력. 이게 바로 이루어졌을 때 어느 한계를 극복할 때 나타나는 최고의 황홀경인 행복감인 아타락시아의 경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왜 에베레스트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보고 왜 이 등산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물론 뭐 이런 철학적 사유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뭐 그냥 산이 거기에 있어서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아타락시아는 이런 원리를 모르면. 옛날에 어느 여자 등산객 하나가 왜 실제로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정상인 척하고 쇼를 했다는 그 소식을 뭐 이렇게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녀가 중간에서 그랬다면 그 사람은 등산인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우리 한번 이 에베레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 에베레스트의 고봉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최고봉인데 여기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게 공간적 제약이 뭐예요? 고지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되어서 고산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등산할 때 물론 사람을 구출하고 할 때는 산소통을 메고 가지만 원래 등산객은요 여기 산소통 메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식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산소통도 매달지 않고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주변에 널브러진 가다가 중간에 얼어 죽은 시신들도 보잖아요.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올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헬기를 타고 여기에서 뚜뚜뚜뚜뚜뚜뚜뚜 가서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나 에베레스트 정복했어 뭐 또 근데 산을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정복은 무슨 정복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즉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에 처해 있는 이 내가 그것을 극복해내고 정상에 도달했을 때에 느끼는 나와의 싸움에서의 어마어마한 황홀경인 아타락시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다른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감동이 옵니다. 그건 감동이 있는 행복이에요. 요즘 저는 우리나라가 이 환상 속의 자아인 대중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중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되고, 실행 스포츠보다 관전 스포츠가 발달되고, 예? 그 드라마나 맨날 보고 앉았고, 이 내가이잖아요. 그러한 것에서부터 누리는 것은,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저는 그 작고하신 돌아가신 니영희 선생님께서 요즘 우리의 문화를 흥분만 있지 감동이 없는 문화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 우리 사회에 맞는 것 같습니다. 흥분만 있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지켜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올림픽 종목에서도 이와 똑같은 게 있습니다. 원리가. 자, 저는 두 가지를 대비시켜 볼게요. 하나는 자동차 레이싱 경기입니다. 하나는, 자, 운동 중에 가장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고, 그죠? 다른 사람의 경쟁보다도 나와의 경쟁에서, 나와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이겨내는 그런 스포츠를 최고로 꼽는 스포츠가 하나 있죠. 예? 그래서 그 스포츠는 우승자에게 그냥 메달만 주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이 끝날 때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은 그 최후의 1등 한 사람한테는 그 월계관까지 씌워주는 최고의 올림픽의 꽃이 있죠. 바로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레이싱 경주는 결코 올림픽의 종목에 채택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깡통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나의 시간과 공간을 내가 움직여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올림픽의 종목에 채택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이 마라톤은, 사실은 마라톤은요, 물론 우승한 것에 대한 그 워낙 위대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승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냥 무슨 마라톤 할 때, 동네 마라톤 할 때 1등한 사람에게 뭐 대단한 의미를 줍니까? 모두가 다 참여한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완주죠. 완주. 즉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난 뒤에 느끼는 아타락시아를 느끼는 그 최고의 쾌락의 감동이 있는 스포츠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올림픽 종목에서 제거돼야 될 스포츠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너무 경쟁적이고, 예? 어떤 전쟁과 관련된 그런 스포츠는 저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격이라든지 펜싱이라든지 이런 경기들은요, 조금 뭐 바라봐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 마라톤은요, 정말 그게 재미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 감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게임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그 쾌락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늘 추천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항상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게임에 몰입해가지고 이 공허함, 이게 끝나고 난 뒤에도 무조건 이거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제가 언젠가 앞부분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과정보다도 결과만 중시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정에는 내가 있지만 결과에는 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나의 그 즐거움이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바로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중에 관전 스포츠보다 실행 스포츠가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 실행 스포츠는 바로 엑스타즈와 관련된 공간적 제약을 극복해내는 나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쾌락을 줍니다. 그 중에 저는 솔직히 가장 좋은 것은 타자와의 경쟁보다도 나를 이기는, 나를 극복해내는 바로 등산 같은 게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그런 것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철학적인 사회를 이해시켜 준다면 걔도 아마 이 청소년들도 이해를 좀 하게 될 거고, 거기서 느끼는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 쾌감을, 그죠? 느낄 수 있겠고, 그 다음 정적으로는 또 다른 사람의 음악의 연주를 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관람 음악보다도 실행 음악이 좋죠. 내가 연습을 계속하고 그게 오류가 나타나면 그 시간적 자아의 일치를 더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실제적인 나의 어떤 연주와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연주를 해내고 내 음에 대한 나의 감동, 그죠? 지극히 객관화된 타자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가 되게 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재즈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재즈는 바로 연주자의 주관이 반영된 거예요. 하나의 포맷이 짜여진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흥에 겨워서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팀원과 함께 합주도 하고 그게 바로 주가 하나 된 진정한 쾌락의 음악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실제적인 자아를 만날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바로 가장 질 낮은 것이 바로 객관화된 자아나 관념화된 자아는 그나마 사회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죠? 공허감만 낳게 하는,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체만 갖게 하는 그런 왜곡된 그 쾌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닫고 우리 부모들이나 또는 자녀들이 그 실행 스포츠 또는 실행 음악에 자기가 좀 더 정적인 또는 동적인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해야 반대쪽에 공부도 아주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람직한 놀이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번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